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20일 남았는데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8월 3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나는 이제 한 달밖에 안 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시작이 반이다라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반은 시작을 한 겁니다. 단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거꾸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잡으셔야지만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120일 있다 그러면 100일 작전을 해가지고 100일 남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가 몇 문제가 있다. 그럼 하루에 몇 문제씩 해서 거꾸로 그 100일 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목적을 잡고 거꾸로 맞춰 나가서 가셔야지만 진도가 나가지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도 진도가 좀 늦게 나가고는 있지만 한 주에 한 10문제씩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10문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 10문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배울 때 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뒤에 가서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책은 이제 좀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별로 안 돼 있지만. 근데 기본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도들이 좀 늦게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반 들으시면서 연구반 듣다 보면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요약 부분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은 요약 부분도 좋지만 요즘 이제 추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지금 영어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기숙사들입니다. 근데 나이는 지금 다 60이거든요. 거의 60세가 돼가지고 기숙사도 있는데 뭐하냐?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영어 없이면 안 되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좀 사실 힘듭니다. 하기가. 근데 젊은 친구들은 영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나마 나이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기숙사 자격증을 따고 이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해외 쪽으로 나가가지고 해외 쪽에 대한 업무들을 발전소나 이런 쪽에 대한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은 발전 쪽에 좀 주가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발전이 한 10년에 한 번씩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세를 보면서 요즘들의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될까? 전기 쪽이 과연 이제 강전이란 부분이 계속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보면은 정부도 2.0 세대에서 3.0 세대 되면서 많이 오픈들을 하고 있거든요. 간첩 조작 사건이니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도 보면 다 누군가는 오픈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정보를 얻기가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그런 정보들을 듣고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발성배정 기숙사를 따신 분들은 좀 정보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좀 공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왜냐면 그만큼 강전이란 계통 부분이 사실 발전이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도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시대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옛날엔 건축하고 발성만 땄다고 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발성을 따고 건축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건축은 많이 있거든, 시장에 포화가 돼 있으니까. 정보통신 쪽으로 해가지고 가거나 이렇게 좀 변화의 흐름을 좀 바꾸고 있더라. 또 거꾸로. 그러면 정보통신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보통신 쪽도 아까 보셨죠? 정보통신 하시던 그 여자분들도 와가지고 발성 쪽으로 지금 공부를 하려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봤을 때 정보통신이 있지만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발성 쪽에서 정보통신이 늘어날 거는 아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정보통신 쪽도 보면은 제가 정보통신 그 관연도 문제 풀이하는 걸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나마 이제 제가 PMS 쪽을 하니까, 스카다 쪽을 하니까 내용들을 조금은 알아는 듣는데 그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발성배전 공부하면서도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6개월 동안에는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일단 한 6개월 정도 들어보고 흐름을 보면서 어차피 시험이니까 뭐 2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2년 반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매제도 정보통신 쪽으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힘들죠. 자기가 전공하지 않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부분을 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본다면 이제 안전 쪽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전력기술협회나 이런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제 그 진단 쪽에 대한 것들을 전력기술협회에서 진단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진단하던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알력 싸움 때문에 좀 빼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사협회가 있고 기사협회가 있고 전력기술협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협회들이 서로 힘싸움들을 합니다. 그 국회의원하고 똑같죠. 국회의원 보면 무슨 파 생기고 뭐 보면 이번에 이름 바뀐 것도 2개가 바뀌어가지고 길게 됐죠. 뭐 새천년 뭐더라 해가지고 그걸 좀 줄여서 뭐 무슨 당 이렇게 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협회는 좀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은 많은데 힘을 못 쓰고요. 공사협회는 사람은 없는데 돈은 많고 또 전력기술협회는 사람도 많고 돈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전력기술협회가 지금 회원은 한 15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15만 16만 근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회비를 이제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도적으로 이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있던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좀 힘을 쓰려고 하는 부분에서 안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부각을 시키면서 뭐 진단이죠. 진단이라는 게 이쪽이 뭐 건축물 진단도 됐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습니다. 전기 설비에 대한 진단이 됐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보험 같은 걸 들을 때 진단이라는 거 받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현재 상태만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재 보험 같은 것도 들 때도요. 건축물에 대한 어떤 진단을 봐가지고 이 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첨부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싸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시면 자동차도 지금 보면 매년 바뀌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올라가면서 있어서 그럼 보면 요즘 하는 게 뭐냐면 그 안에다 내비게이션 플러스 뭐 요즘 다 본다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런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달아두면은 뭐 보험료를 5%를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킬로미터를 작게 달리면 뭐 5%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진단 쪽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발성배전 쪽에서 진단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럼 이제 케이블 진단, 변압기 진단 이런 것들이 있죠. 활선 상태에서 진단, 사선 상태에서 진단, 노이즈 진단, EMC 진단, 뭐 소음 쪽에 대한 그 규정들도 나올 거고, 변전 쪽에서도 이번에 내진 대책,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건축물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맞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거랑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쓰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 발성배전 문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딱 했는데 2교시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2교시, 3교시, 4교시 때 첫 번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명하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 다 건축전기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또 발성배전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건축전기 안 나왔냐? 그게 아닙니다. 건축전기 쪽에 갔더니 뭐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은 서로 황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발성 쪽에서 봤을 땐 좀 부담이 덜 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기존에 나머지 그 문제를 선택을 안 하더라도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건축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없었겠죠. 왜냐면 맨날 나오던 유형의 문제가 아닌 발성배전 쪽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합격자는 뭐 한 8명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성배전 쪽도 나온 게 보면은 05하고 06이 그 부산하고 광주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쪽에서 한 2분 정도 나오고 이제 서울 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2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름엔 조금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120일을 어떻게 쓸 건지
그거는 시행착오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본인이 내가 하루에 몇 개를 하기로 했다. 근데 그 하루에 몇 개를 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몫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날짜를 따져가지고 120일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100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일 동안 이 책에 있는 문제를 하루에 몇 개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목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0일 남죠? 그럼 20일 동안에 그 100일 동안 공부했던 걸 쪼개서 볼 수 있게끔 또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물론 요즘 다들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은 주말에 어떻게 하면 좀 쉴까 고민한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단계에서 그만큼 더 어려운 상태에서 더 노력을 했을 때 얻는 효과가 더 크고 다른 사람하고 더 경쟁할 때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 단락전류하고 고장전류 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할 때 기준이 됐던 것들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선지락부터 시작을 하죠. 이선지락 한 다음에 무한대 모선 들어가고 여기 아예 안 썼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선지락 있고 무한대 모선 있고 또 뭐 있죠? 안정도 향상 대책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안 써도 되는 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안정도 향상 대책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여러 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범 답안대로 쓰면 한 18점에서 20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하면. 그럼 17점, 18점대가 있고 15점대가 있고 20점대가 있을 텐데 이걸 완벽하게 보고 쓰면 한 18점에서 20점 사이가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지만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 문제 답, 이 문제 답.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러면 안정도의 종류가 뭐냐? 안정도의 향상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안정도의 종류가 뭐가 있죠? 예?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전 자료에 위상각 안정도, 주파수 안정도, 전압 안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개가 있다 이거죠. 이게 뭐죠? 동태, 정태, 뭐 과도가 있는데 먼저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정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니까 동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니까 과도한 정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는 뭐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 정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뭐뭐뭐뭐 안정도라고 하죠? 미소신호 안정도. 그렇죠. 조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미소신호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 또 못 씁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개로 줄이다 보니까 이게 고유, 동태, 고유, 뭐, 정태, 뭐 이렇게 가지고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유한 상태에서 고유 동적 안정도, 고유 과도 안정도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 서로 간에서 양쪽을 여기서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이렇게 보고 여기서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양쪽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또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도 안정도는 여기다가 두 개를 해가지고 고유 동쪽 과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유 과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세 개로 나눠진다는 걸 아셔야 되고 주파수 안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쓰고요. 이제 전압 안정도에서 이제 PV 곡선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안정도 향상 대책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그 위상각 안정도에 대한 향상 대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안정도 향상 대책은 이거지만 안정도를 분석하는 부분은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책에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기법들, 송배전공학에서 나와 있는 기법들하고 또 전력계통공학에서 나와 있는 기법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딱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위상각 안정도를 판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죠. 안정도 판별법. 안정도를 분석을 해서 판별하는 거죠. 뭐가 있죠? 등면접법하고 단단법 있죠. 안정도 판별법이. 등면접법은 언제일 때, 단단법은 언제일 때,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죠, 이제. 요거는 2기 이하, 이건 2기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하고 장단점이 뭐냐, 이런 것들 비교해가지고 그런 내용들도 따로따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도 간단하게 여기다 뭐 넣어주면서. 근데 중요한 건 향상 대책입니다. 향상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근데 나는 주파수는 향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전압 안정도는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얘만 따로 물어봅니다.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25점짜리로 물어보거든요. 따로. 그럼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안정도는 이런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안정도를 물어보는 건 요 위상각 안정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상각 안정도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고 위상각 안정도의 판별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상을 하기 위한 대책들은 뭐가 있다. 그래서 키워드들이 나오는 게 이제 리, 전, 충, 입, 기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단단복지 기회라고 했고요. 이거 뭐였죠? 세 글자? 승속중. 그 다음에 이거는 TE, 뭐 소개보고, FH. 이렇게. 이건 입출력 충금의 저감이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요 충격 저감, 뭐, 입출력 평형,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리전 있기로 해도 되고, 리전 충 있기로 하셔도 되고, 책에는 그냥 리전 있기 정도만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거죠. 근데 이게 나온 부분이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결국은 안정도라는 건 P라는 부분을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P라는 부분은 X분의 ES, ER, 사인 세타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안정도라는 부분이 이런 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 면적 안에 요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요거를 이제 DP분의 D 세타가 0보다 크다. 클 때는 이게 기울기가 증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때는 안정하는 거죠. 공급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줄어드니까 이쪽 요경에서는 불안정하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 그림을? 전력 상차각 곡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PV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얘는 V가 없습니다. 왜? 세타. 요게 세타입니다. 요게 P입니다. 전력과 상차각에 관련된 곡선이다 이거죠. 지금 PV 얘기하시죠. PV는 뭡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죠. PV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안정도 향상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썼다 그러면 또 틀린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안지를 쓸까요?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출제자가 과연 의도하는 게 뭘까요?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안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건 얘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증가시키거나 얘를 낮추거나 얘를 올려주는데 이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의 그런 수식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는 뭐였죠? 단권 변압기 채용도 리액턴스를 줄이게 하는 거죠. 얘가 먼저 뭐냐 이거예요. 리액턴스를 줄여주는 부분. 그럼 복권을 하는 것보다 단권을 하는 게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단단. 단락. 이게 뭐였죠? 이건 복도체. 이건 기계의 리액턴스 감소. 이건 회선수 증가를 해가지고 여긴 다 임피던스를 줄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을 올려주는 부분. 여기서 보시면 임피던스를 줄여지는 부분. 전압을 올려주는 부분. 충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충격을 저감한다는 이 사인 세타를 줄여진다는 얘기예요. 입출력 평형을 하기 위해서도 이 사인 세타 부분을 줄여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면은 오전에 했던 게 전력원선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얘가 보내주는 부분하고 얘가 보내주는 부분하고 받는 부분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뭐라고요? 이 각도가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주고 받는 부분에서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었는데 얘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탈조가 일어나죠. 그 충격을 저감한다는 게 이 탈조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각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줘야 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TCBR, 에바, 얼리 밸류 어큐뮬레이터. 밸브를 미리 열어가지고 조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벌어질 것 같으면 빨리 스팀을 더 불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속기가 더 빨리 동작을 해가지고 속도를 더 올려줘가지고 전압을 상차각이 벌어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요건 소개보고 FH, 소호렉트를 한다든가, 보호계정기 장치를, 이건 기타 방법에서 빨리 떨어뜨려지는, 이 시간을 줄여주는 거. 왜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차단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속도 차단기라든가, 팩치라든가, HVDC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뭔가 신뢰도도 높여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달아주라는 얘기죠. 이따 또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큰 틀로 보는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쓰실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답안지를 쓸 건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 키워드 정도를 썼다, 이런 정도만 보고 싶은 거죠. 근데 키워드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그걸 과연 쓸 수 있을까 지금 보는 거죠. 근데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는 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 어떤 걸 적을 건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 부분에서 방향이 안 맞으면 제가 요런 거보다는 요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핀트가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보면은 몇 분들은 잘 쓰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익숙해지셨다는 얘기죠. 이제 답안지를 쓰는 형식에 대해서. 근데 아직 다른 분들은 이제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했던 방식대로 쫓아가길 원하는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써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점수를 좀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점수가 잘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쓰니까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안정도의 항산 대책은 또 나옵니다. 25점짜리로. 그러면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18점은 맞게끔 18점이 데드라인입니다. 18점을 맞아야지. 18 곱하기 4 해야지 70점이거든요. 70점 정도는 한 교시에 무조건 맞아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1교시 50점 정도 맞을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60점짜리가 있더라도 70점짜리가 하나가 있어줘야지 50점짜리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도 60 몇 점씩을 맞아야지 평균 60점이 넘으니까. 70점대를 맞으려면 18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무조건 쓰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5점짜리로 답안지를 쓰시면 6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점, 18점짜리로 답안지를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거기서 이제 평균들이 좀 어느 정도 돼서 60 몇 점이라도 돼서 합격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합격하신 분들 보면요. 70점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 없습니다. 다 60점 됩니다. 거의. 면접시험이야 점수대가 좀 높게 합격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진짜 720점 맞아가지고 60점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60점 00. 어떤 사람은 719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그 1점 차인데 1점은 세 사람이 각각 400점씩을 평균 채점을 합니다. 그럼 400점, 400점, 400점. 그럼 1200점 아닙니까? 셋 중에 한 사람만 1점만 더 주면 되는 겁니다. 1점.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을 제가 5명을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그 5분이 다. 어떤 분은, 4번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거의 5번째 다 가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원래 4번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시험이 이제 조금씩 일주일씩 앞당겨지다 보니까 8월 15일 날 보던 게 8월 7일 날 보고 8월 3일 날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앞당겨지니까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5번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같이 공부했던 분들 5번 만에 합격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이 근데 한전에서 이제 거의 이제 정년 퇴직하실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면접에 가서 떨어지는 거죠.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잘 되는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안정된 향상 대책이 사실 좀 뒤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보면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전력 계통공학 쪽도 좀 섞여 있고 내용들 보시면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등가 고장 임피던스하고 그 고장 계산하고 또 같이 보셔야지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이선지락입니다. 이선지락의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무조건 이렇게 전원이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 거기에 임피던스가 있고 전원이 있어야지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류들 흐르겠죠. 근데 여기에 그냥 기본 부분을 하나 그립니다. 이쪽에다 그리든 여기다 안 그리고 이쪽에다 그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등가 회로가 이렇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여기 부분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틀려집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보시면 선로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얘가 사고 났는지 어떻게 보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하나 뽑아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사고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의 임피던스가 여기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이죠. 바뀌어지는 부분에서 보시면 일선지락일 때 먼저 일선지락일 때 수식이 어떻게 되죠? I1G는 3I0고 이게 어떻게 되죠? I는 R분의 9이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EA죠. 이 EA가 이 전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Z1은 여기에 무조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Z1은. Z1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럼 나머지 Z0하고 Z2가 있죠. 여기에 Z0하고 Z2가 들어갑니다. 이게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이선지락일 때는. 얘가 보면 Z0, Z2, Z1, Z2, Z0에다가 Z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 부분에 의해 올라가서 이제 또,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임피던스 부분이 2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는 하나고. 그럼 얘도 보면은 임피던스가 2개가 된 걸 자세히 보시면요. 이걸 다른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Z1을 놔두면요. Z1에다가 Z2 플러스 Z0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Z0, Z2가 나오고요. Z1이 들어간 부분. 얘는 이렇게 되고. 얘를 자세히 보시면 얘를 나누면 얘가 이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Z2 플러스 Z2분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게 되면은. 여기를 나눠주면 여기 Z1만의 형식으로 되고 여기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수식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럼 Z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럼 여기서 보시면 2선 지락이니까 선이 2개가 있는 거죠. 2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쉽게 생각해서 2선 단락으로 보면은 여기는 Z1이 있습니다. 두 선이 붙었으니까, 2선이니까 얘는 병렬 아닙니까? 이렇게 병렬. 여기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밖에서 선로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고에서 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Z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라고요.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전체지만, 이 Z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Z0가 되고, Z2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삼상단락을 보니까 삼상단락에서는 Z1이 있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임피던스가 다 작은 거지. 얘는 임피던스가 이걸 전체 임피던스가 이거고 얘는 전체 임피던스가 이거고 쟤는 전체 임피던스가 이거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직렬로 연결하니까 얘가 임피던스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얘는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얘 사고 전류가 제일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장점의 그 종류에 따라서 사고에 미친 영향이 큰 거를 나열하라. 그러면 1, 2, 3 얘가 가장 크다고요. 단락일 때. 근데 뭐라고 해요? 지단 이렇게 오시라고. 1선 지락 전류가 충격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2선 단락 전류가 그 다음에 충격이 크고 그 다음에 2선 지락 전류가 충격이 크고 3상 단락 전류가 가장 충격이 크더라. 왜? 이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1선 지락 전류는 임피던스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임피던스가 병렬로 되니까.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2죠. 여기가 1입니다. 0.5죠. 얘는 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 ZF를 구하시오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장전류 계산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거기다 등가회로 그려주고 벡터도가 없죠. 벡터도 대신에 이런 등가회를 또 옆에다 또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고장 조건에 대한 3상 등가회를 그려주고 그 등가회를 이 옆에다가 등가 고장점 임피던스도 또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아는 것들을 더 표현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교재의 일부는 나와있죠. 1선지락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1선지락이 들어갔나요? 여기 2선지락 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걸 의미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상차각 곡선을 이제 설명하라 그러면 일기 무한대 모선에서의 비돌국기의 출력식을 가지고 전력 상차각 곡선을 설명합니다. 요게 또 10점짜리 내지 어떤 데는 25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미친 척. 제가 보기엔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오기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10점짜리 정도면 딱 적당한데.
근데 어떤 때는 25점짜리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25점짜리 맞게끔 써줘야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때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식하게 수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정도 쪽도 있고 고장전류 계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힘듭니다. 내용들도 보시면은 이기 시스템 운동방정식 유도 이런 것들도 일기 무한대 개통해서 보면은 일기 무한대 운동방정식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늘은 것밖에 없습니다. 큰 차이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긴 힘든 문제니까 보통 일기 무한대 시스템에 대한 뭐 운동방정식 유도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중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라. 전압전류의 진행파 특성. 오늘 오전에 했던 거. 장거리 송전솔로에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 나왔던 그런 그 기본 개념이 여기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근데 여기는 뭐 DQ는 ECV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CV인데 나중에 보면은 I는 ELV인가요? ECV였나? 그리고 E는 ILV였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수식만 가지고 이제 끌어나가면 되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DQ. Q하고 전압하고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그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유도를 하기 쉽습니다. 전압전류의 진행파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Z오메가를 구하는데, Z오메가를 구하면 뭐 어떻게 되죠? C분의 L이죠. 여기서 C가 나오고 R이 나오죠. R은 I분의 V니까 I는 여기 보시면 얘가 R이죠. R은 I분의 V죠. 그러니까 I 쪽에 이게 C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I 쪽에. 예? 이쪽에 L이 들어가고. 그럼 얘가 이렇게 갈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V는 전파 속도고요. 여기 I는. 여기 E는 ILV, I는 ECV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만 이제 나중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또 헷갈려집니다. 나중에 이따가 저도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 다시 외우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정립을 딱 해놓으셔야지 나중에 혼돈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진앙파, 반사계수, 투과계수인데 그거는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이렇게 두 개 그리죠.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Z1, Z2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를 용어를 이렇게 두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뭐 E, I 여기 또 E, I 여기 또 E, I 있는데 이쪽에 들어오니까 입사된다 그래서 인풋이 된다는 뜻에서 I가 드는 거고, 여기는 넘어가니까 투가니까 T, 반사는 리버스니까 R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부반사고 얘가 정반사라는, 요거는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전류는 부반사라고 전압은 정반사를 한다. 그러면 얘가 어떤 1이라는 힘이 들어왔는데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넘어가려면 2배의 힘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줄어드는 거는 뭔가 줄어들겠죠. 1에서 뭐 한 0.9 정도로 줄어들겠죠. 0.8이든. 얘는 빼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는 2배 이상의 힘이 있어야지만 넘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온 거에서 어느 정도 빼져서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해가지고 외우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파의 반사 투과에서 나오면서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패서지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플라이고 리시브인데, 얘가 보시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그림 힘드는 게 이렇게 계속 증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걸 이렇게 하나로 그려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보실 게 얘가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는 뭐라고요? 전압은 정반사를 한다고 그랬죠. 정반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1이 들어왔으면 1이 다시 또 가니까 여기서 갈 때는 2로 갑니다. 가면 여기 끝에 가서 부반사라니까 2라는 힘에서 얘가 부반사니까 돌아올 때는 1만큼 마이너스 1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올 때는 마이너스 1이 돌아오는데 2라는 힘이 있었죠. 2라는 힘이 여기 채워져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 1로 들어오니까 여기로 오면서는 1이라는 힘이 돌고 있는 거죠. 2를 조금씩 깎아하면 내리면서 오는 거죠. 2를 깎아 내리면서 다시 처음에 갔던 1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부반사라니까 다시 그 1이라는 부분을
정반사라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이 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1이라는 부분을 다시 깎아놓고 오면서 온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서 다시 또 깎아서 온다.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전압일 때, 전류일 때는 전류는 부반사니까 1이라는 힘이 갔다. 그럼 이거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는 이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또 그림을 그릴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리는데 요거하고 요거 부분은 그림을 하나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되는데 얘는 여기다 S에다 해놓고요. 요 밑에다 R을 해놨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차라리 기준을 찐하게 그려놓고 나서 그림을 그렸으면은 헷갈리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입사파, 반사파, 투가파. 이제 피레기 이상전압 가면은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요런 바로 전 시험에 나왔던 용어가 뭐였냐면은 피레기의 상용주파, 허용, 단자전압. 이게 나왔습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전격전압입니다, 그냥. 전격전압을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쓰니까 모르는 거죠. 전격전압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알파, 베타, VM 해가지고 뭐 이 세 가지가 있죠. 그거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지? 상용주파니까. 상용주파는 뭡니까? 60Hz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주파 60Hz에서 쓸 수 허용하고 있는 단자전압이 뭐냐? 단자전압이니까 전격전압이죠. 허용이 가능한, 넘어가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근데 말들이 어려운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발성배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용어입니다. 용어가 똑같은 용어인데 막 이상하게 막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아까 미소신호처럼 미소신호 안정도를 설명하시고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태 안정도를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게 이제 관연도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문제들을 이제 그건 관연도 문제를 분석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뭐, 이상전압 방지대책, 개폐서지, 뭐, 피레기 부분들 나오고요. 피레기 구비조건 한번 볼까요? 피레기 구비조건, 오늘도 아까 뭐, 전선의 구비조건. 도, 가, 내, 신, 비, 가. 오전에 얘기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죠, 이제. 도전율이 클 거, 가선이 용이할 거, 내구성이 클 거, 가해성이 클 거, 뭐 신장률이 뭐 클 거, 비중이 작을 거,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쌀 거, 뭐 가선이 용이할 거, 가격이 쌀 거, 뭐 이런 뭐 경제성이 있을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피레기의 구비 조건, 애자의 구비 조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충, 상, 방, 송, 내구성이 클 거. 제한전압이 낮을 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거.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거. 방전 내량이 클 거. 성류 차단 능력이 클 거. 내구성이 클 거. 그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 나눈 게 이게 뭐라고요? 요 두 개가 충격비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보호계정의 구비조건 5글자. 선, 바, 후, 조, 경. 경제적 것 조정이 가능할 것, 시간 조정이 가능할 것, 후비 보호가 가능할 것, 과도한 정도 상에서 문제가 없을 것, 선택 차단이 가능할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비조건들도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비조건만, 근데 뭐냐, 여러분들 요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것들이 문제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구비조건에 대한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나왔을 때도 구비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이런 데서 조금씩 갔다가 막 쓰다 보면 말이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반복밖에 없으니까, 이게. 저도 안 외워집니다.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때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자기만의 것으로 뭔가 만드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은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 이쪽 가서 한번 볼까요? 또